오늘은 미적분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늘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죠. 미적분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뭔가 한 느낌. 뭐 어디 가서도 그렇죠. 나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 이제 알아라고 하면은 좀 달리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제일 처음에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나옵니다. 미적분학의 창시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꼽히는 두 분이에요. 뉴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과학자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 그렇죠? 뭐 FNMA 뭐 이런 거 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로 아실 텐데 사실 뉴턴은 수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에 실제로 수학과 교수였고, 옛날 뉴턴 시대만 하더라도 약간 물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딱 명증적인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연근술부터 해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딱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근데 뉴턴이 그걸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를 수학으로 만드신 분이 뉴턴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라도 뉴턴을 흔히 그렇게 3대 수학자로 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뛰어난 뉴턴의 업적은 역시 미적분을 창시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예요.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살아생전 둘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그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인데, 이 둘이 실제로 미적분을 창시할 때 서신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자신들이 연구하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막 연구를 야 이거 미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서로 적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근데 그러고 있었다가 발표를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뉴턴의 또 신봉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뉴턴도 워낙 영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우리 뉴턴의 그 연구 업적을 베꼈다 그러면서 먼저 막 발표를 해버렸다 이러면서 라이프니츠를 막 공격을 하고,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로 라이프니츠의 제자들은 아니다, 뉴턴이 베낀 거다, 라이프니츠가 우선이다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은 매우 오래 갔고요. 죽을 때까지도 갔고, 이 둘이 사후에도 한 100년간은 그 영국과 독일이 야 미적분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냐 너희 나라가 만들었냐 그걸 가지고 엄청 분쟁을 했어요. 하여튼간 현재는 공동 창시자로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둘이 미적분을 그러면 없었던 개념을 만들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막 그런 얘기 했었죠. 수학자들이 어떤 위대한 수학의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완전 무에서부터 새로운 걸 갑자기 뚝딱 만들어냈다 그런 개념은 거의 없어요. 뉴턴 미분과 라이프니츠의 미분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둘이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분명 궁극적으로 이 둘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근데 뉴턴 미분의 기원이 된다라고 할 만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한 제논?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뉴턴에게 미분은 제가 거기 써놓긴 했지만 순간 속도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뉴턴의 어떻게 보면은 미분의 동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순간적인 물체의 움직임, 순간적으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그 위치 변화, 그런 거를 얘기한 것을 서적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고대 그리스 제논부터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논의 역설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화살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화살의 역설이 뭐냐면, 화살을 누가 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고 해봐요. 고해상도 카메라로 따다다다닥 찍으면은 그 한 장 한 장을 보면은 다 화살은 멈춰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 화살은 멈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항상 화살은 멈춰 있는데, 항상 아무리 찍어도 화살은 멈춰 있고, 얘가 막 그 사진에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사진에서 움직이면은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그런 게 보통 나오죠. 사진에서 얘가 막 움직이는 거. 물론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만으로 이런 역설을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연속체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를 아무리 해도 1 같은 게 될 수 없다. 그렇죠? 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더해도 어디까지나 이건 가산의 세계고, 그렇죠? 최소한 연속체 이런 걸로 다가가려면은 비가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비가산의 연산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현해놓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오늘 보는 적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그 모델화 시킬 수 있겠지만, 화살 역설은 그거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제논의 역설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 했고, 순간적인 움직임에 대한 그런 물음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이전에도. 제가 거기 뉴턴의 미분 해가지고 소개한 사람은 14세기 수학자 니콜 로렌.
뭐 니콜라스 오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니콜 오렘. 이 사람이 이제 거리, 시간, 속도 이 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특히 어떠한 이제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를 한 것이 기록에 남느냐라고 하면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등가속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는 물체인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물체의 그 움직임을 알고 싶다. 니콜 오렘은 이 등가속 운동하는 물체를 이러한 식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시간축으로 놓고 이걸 속도로 놓고,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시간 딱 예를 들어 뭐 1초 때의 속도는 몇이냐? 라는 것은 요 순간적인 요 한 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순간적인 속도를 기하적으로 탐구를 했었는데, 뉴턴한테도 이게 상당히 궁금한 소재였었던 거죠. 사과예요. 배가 아니고 빨간색으로 칠하면 사과처럼 보일까? 사과입니다. 그때가 이제 유럽에 전염병 팍 퍼졌었을 때, 패스트였죠? 쫙 퍼졌을 때 뉴턴과 학교가 휴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자기 이제 그 고향에 가가지고 멍하니 사과나무도 많이 쳐다보고 근데 그 시기 때 실제로 뭐 미적분학도 나오고 뭐 만류인력의 법칙도 나오고 다 그렇게 썼는데, 자,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툭 떨어지잖아요. 충 부딪혀요. 이제 쾅 하고 부딪히는 요 충격, 야, 저 충격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세게 떨어질까? 문득 무게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속도? 이런 것들이 아마 요 충격에 영향을 줄 거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무게는 얘를 그냥 저울로 달아보면 알겠는데, 여기 딱 부딪힐 때의 그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흔히 이제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 대비 움직인 거리거든요. 이런 거죠. 사과가 여기 떨어진 총 길이가, 총 이제 높이가 10m라고 쳐봅시다. 10m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예를 들어 2초가 걸렸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사과의 속도는 몇이냐? 라고 하면은 2초 동안 10m를 이동했으니까 그러면은 2분의 10.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5m/s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5m/s, 1초당 5m씩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봅시다. 그럼 진짜 얘가 사과가 여기 부딪혔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이때의 순간적인 속도가 정말 5m/s일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과는 떨어질 때 누가 봐도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뭐 이 정도에서부터 측정을 한다 쳐도 5m 지점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는 예를 들어 0.5초가 걸렸다. 게다가 0.5초, 2분의 10m/s?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 떨어질 땐 이것보다 더 클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클 거고. 근데 웃긴 거는 아무리 쪼개도 그쵸. 그러니까 뉴턴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뭔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순간 딱 떨어졌을 때 부딪히는 이 속도를. 그게 바로 미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미분이라고 말하는 게, 미분은 순간 속도, 뉴턴 버전.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강의록에다 써놨죠. 뉴턴의 미분. 뉴턴은 움직이는 물체가 항상 순간적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믿고, 어떻게 했다? 순간 속도는 시간의 순간 변화량, 거리의 순간 변화량의 개념으로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다. 거기서 그 순간 속도를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미분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안 어렵죠?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은 뭐다? 아주 순간적인 속도, 물체의. 요게 이제 세계 3대 수학자로 불리는 뉴턴 버전의 미분이었다. 자, 그럼 이제 뉴턴과 거의 100년간 싸움을 했었던 라이프니츠 버전의 미분을 한번 봅시다. 아까 뉴턴은 운동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라이프니츠는 기하학적으로 접근했다. 옛날 기원을 따지자면은 유클리드도 여러 번 나왔죠. 유클리드는 아주 대단한 명저가 있죠. 원론이라고 부르는 세계 최초의 교과서라고 제가 이따 그랬죠. 이 원론 3권을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원의 접선이라든지 접선을 이제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접선의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접선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에 요 한 포인트에 스쳐가는 이러한 선을 어떻게 구할까? 요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하냐라고 하면은 그리스 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공상을 하고 이런 지적 유희를 즐기는 것이 이때는 뭔가 되게 고상한 취미였거든요. 야,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에게 딱 스쳐가는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막 고민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 똑똑해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좋아하던 이런 시대예요. 고대 그리스. 하여튼 이런 원론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유클리드 말고 직접적으로 이 바로 전 시대의 라이프니츠의 이 기하학적인 접근에 영향을 준 사람은 역시 페르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페르마. 그러니까 다 이제 막 그 유명한 수학자들, 우리 이제 한번 나왔던 수학자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지난 5주간 듣다 보면은 이제 수학자들 한 명 한 명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럼 한 번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럼 페르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되게 재밌어요.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다가가면 좋겠다. 그럼 페르마는 어떻게 이제 페르마는 이 접선에 대해서 접근을 했냐면은 이 곡선이 있을 때 이 한 점에 대해서 야, 그럼 여기에 접선 어떻게 구할까? 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인접한 점을 잡고 이 둘을 잇는 거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곡선에 아주 조그맣게 영역을 침범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붙인 그러한 접선, 그러한 선. 이 곡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럴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의 그 선. 그것이 이제 접선이다. 이게 사실 미분의 다거든요. 강의로 보면은 라이프니츠의 미분, 페르마는 곡선 위에 인접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곡선의 접선 방정식을 유도하였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했다? 주어진 함수와 x의 순간 변화량 d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분을 정의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아주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이제 x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x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스어로 차이라는 단어가 데포라라고 읽거든요. 데포라. 영어로는 difference. 영어로는 difference. 그래서 제일 앞글자인 d.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거 d가 이제 델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쓰는 거예요. 얘랑 얘의 차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x가 있고요. 요만큼의 간격이 델타 x인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x에서 델타 x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델타 x겠죠. 그렇죠? 여기는 요 점에서 만약에 요 점으로 이렇게 잇는다면 요 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는 이만큼 변할 때,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했다. 우리한테 이제 궁금한 것은 요만큼이 궁금할 거예요. x가 변한 것은 델타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요 함수가 f였어요. 그러면은 요 포인트가 뭐냐? x를 이 f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 높이가 나오죠? 이 높이가 나오죠? 그 높이는 x를 집어넣은 fx가 돼요. 여기 높이는 요거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그렇죠? 그럼 여기 높이는 f의 x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요 길이는 이 위에 있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요 높이를,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그럼 f의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 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y 변화량은 얘고 x 변화량은 얘니까 델타 x를 밑에 넣으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이 선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우리 눈에 봐도 이 곡선에서 더 가까운 점 많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울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델타 x라는 간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프니츠는 이 델타 x라는 것을 줄여서 한없이 줄였었을 때,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였었을 때, 그랬었을 때 이 델타 x가 이제 dx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한없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 요 델타 x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dx라 그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느냐? 약간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무한소라 그래요. 그래서 무한소. 우리가 이제 무한 하면 무한대만 생각하잖아요.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소. 한없이 작은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dx분의 f의 x 플러스 dx 빼기 fx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라이프니츠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 변화율. 혹은 뭐 순간 기울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기울기. 여러분들이 뭐 좋으실 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뉴턴은 운동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뉴턴에게 미분은 뭐였다? 순간 속도였습니다. 순간 속도라는 것도 사실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이 물체가 얼마큼 변화하느냐. 이 둘은 본질적으로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미분이 뭔데? 이제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은 순간 변화율 하면은 아주 훌륭한 답입니다. 미분은 뭐다? 순간 변화율이야. 거기다 이제 한마디 더 덧붙여가지고 뉴턴한테는 그게 순간 속도였고 라이프니츠한테는 순간 기울기야. 뭐 이렇게 말까지 하면은 어우 제대로 배운 거죠. 이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토록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미분입니다. 한번 실제로 예를 해봅시다. 거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x제곱이라는 식을 미분해 봅시다. 이게 이제 미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요 f 식으로서 보고 얘를 fx라고 보고 여기는 x 대신에 x 플러스 dx가 들어갔죠? 요게 여기로 들어가니까 x 플러스 dx 제곱이 돼요. 얘는 fx는 그냥 요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x제곱이에요. 그리고 분모에는 dx가 있어요. 오, 깜짝아. 오. 와우. 저 움직이는 파리의 순간 속도를 이제 구하는 것은 미분이겠죠. 요거 제곱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하거든요. x 플러스 dx에 곱하기 x 플러스 dx예요. 얘가 요렇게도 분배가 되고, 요렇게도 분배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 있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딱 배워요. 이제 곱셈 공식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애는 x제곱. x랑 x가 곱해져서 x제곱이고요. 플러스 x랑 dx가 곱해지고 또 x랑 dx가 곱해져요. 그러면은 두 개 x의 dx가 돼요. 자, 플러스 이번에 dx 마지막에 두 개 있죠? 그래서 dx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앞에 거예요. 그다음 빼기 오른쪽에 x제곱 있죠? 이렇게 분모는 여전히 dx가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이 분모는 지금 dx죠? 위에 지금 dx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dx로 묶어서 앞에 2x에다가 플러스 dx라고 해줄게요. 그럼 요거를 실제로 전개를 이렇게 시키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얘랑 얘를 약분시킵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x에 플러스 dx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dx라는 게 뭐였다?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운 거였다. 그러면 2x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x제곱을 라이프니츠식으로 하든 뉴턴식으로 하든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2x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배우죠. x제곱을 미분하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앞으로 떨어뜨리고 얘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x에 1 이렇게 식으로 쓴다. 2 빼기 1. 그럼 요것은 2x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셔도 이 무한소라는 거 되게 찝찝하지 않아요? 이 무한소라는 거 되게 찝찝하죠, 그렇죠? 아, 이 녀석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썼죠. 무한소 미분의 한계.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질문? 그러면 이제 이 무한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다음 봅시다. 자, 강의로 보면은 이제 무한소 미분의 한계라고 제가 얘기를 써놨죠. 타이틀을. 뉴턴은 운동의 순간성에 대한 질문이 이게 뭐다? 형이상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수학자들이 많이 공격을 했는데 이 무한소가 그럼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길 꺼렸어요. 라이프니츠는 이제 요
dx라는 걸 뭐라 그랬냐면은 라이프니츠는 그럴듯한 허구다라고 그랬어요. 그럴듯한 허구야. 찜찜했던 거예요. 뉴턴과 라이프니츠도. 근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제가 거기에 써놨죠. 이 쓴 거 제가 읽어볼게요. 연속성을 갖는 대상. 그것이 뉴턴의 미분에 의한 시간이 됐든 아니면은 라이프니츠의 이 기하학적인 의미상 뭐 실수 체계가 됐든 이런 연속성을 갖는 대상에서는 사실상 이 무한소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에 어떠한 성질이 있냐? 조밀성이라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조밀성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0이 있어요. 여기서 어떠한 내가 포인트를 딱 집는다 쳐봐요. 그러면 언제나 이 사이에서 또 다른 걸 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밀성이에요. 여기를 집었다 치면 또 얼마나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가까운 거 잡을 수 있고 언제나 항상 dx라는 게 무한소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장 2분의 dx는 뭐야? 4분의 dx는 뭐야? 8분의 dx는 뭔데? 어느 순간 포인트를 dx라고 잡아버리는 순간 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dx보다 작은 게 무수히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그냥 뭐 그 0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 dx라고 볼 것이냐. 실제로 그렇게 해서도 미적분학이 새로 전개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주류 수학에서는 이제 이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것을 일단 확고히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거기 이제 제가 밑에 수학자 2명 놨죠. 물론 이제 코시나 바이오슈트라스 이전에도 이 무한소에 대한 엄밀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극한이라는 것을 만드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달람베르라든지 뭐 볼차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극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코시가 극한으로 미분을 설명하는 밑바탕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럼 극한이 뭐야? 라는 것을 완결시킨 사람은 거기 있는 바이오슈트라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거죠.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요 델타 x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간격을 잡은 거거든요. 간격을 잡고 델타 x라는 걸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저 기울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형식을 쓴 거예요. 리미트. 이 델타 x라는 것을 이제 dx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기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썼었는데 이 dx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표기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뭔데? 그거를 이제 엄밀하게 한 게 바이오슈트라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게 어떤 때는 뭔가 값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게? 요 정도 높이를 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 y축 같은 거 있다고 치고, 분명한 거는 요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고 이 오른쪽으로 만약에 기울기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보다는 작잖아요. 얘가 더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다라는 것은 그 기울기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기울기가 2면 얘가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 적당하게 작은 정도로 요 정도 간격을 잡아요. 요 정도 간격을 잡아서 요거를 예를 들어 이 간격을 엡실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물음표 빼기 엡실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적당한 델타라는 걸 잡을 수 있어서 이 간격 안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기울기, 그걸 뭐 이렇게 잡을 거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뭔가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요 델타를 여기서부터 이러한 식으로 적당한 델타를 잡아서 이러한 식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기울기 잡을 수 있다.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도 간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격을 또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엡실론이라고 잡았는데 이번에는 뭐 엡실론 뭐 1,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델타 2라는 걸 대응시켜서 이 간격 안에 놓이게 되는 또 다른 기울기 2,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간격보다도 더 가까운 오차를 주고서 이 오차 안에서 이 기울기에 근접한 또 다른 어떤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하더라. 파란색으로 쓴 거. 이러한 기울기 잡을 수 있더라. 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생겼잖아. 그럼 이 간격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기울기 잡을 수 있니? 잡을 수 있어.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거. 여기랑 여기 간격의 사이에 들어가는 또 그런 기울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언제까지? 계속, 그냥 계속. 항상 이 기준점으로부터 언제나 그러한 간격을 델타 2, 뭐 델타 3, 델타 4 언제나 그러한 간격을 잡아줄 수가 있어.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기울기가 바로 dx분의 dy야. 뉴턴 라이프니츠 때에는 무한소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무한소. 얘는 아예 그냥 픽스 시켜놓고
직접적으로 가는 방식이라면 얘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근처에 다른 기울기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수 체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포인트를 찝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짚는 순간 항상 그 사이에서는 또 다른 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도 항상 그보다 더 가까운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 잡으면은 또 더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구간 만들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울기가 바로 얘야.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실 정의하는 방식인 거죠. 구간을 통해서. 현재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서 당황스러우셨죠? 강의의 후반부가 영상이 전혀 녹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사실 현장 강의에서는 다 했던 건데, y는 x제곱, 일단 dy, dx. 그러니까 분명 미분의 기호는요, 뭐 dy, dx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dy, dx는 요거는 라이프니츠께서 고안하신 기호고요. f'(x) 뭐 이런 식의 기호도 많이 쓰죠. 요거는 이제 수학자 라그랑주, 조그만 점을 찍는 이러한 식의 이제 미분 기호도 있어요. 요게 이제 반역 뭐냐면은 뉴턴의 방식이에요. 요게 오드님께서 또 쓰신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신. 그런데 이제 라이프니츠의 요 미분 기호 방식이 상당히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얘는 이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y라는 변수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다변수로 넘어가는 여러 개의 변수를 취급할 때에는 요 이제 기호가 압도적으로 사실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dx dy라는 게 이제는 무한소로서의 개념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자체로서 이 dy dx라는 요 하나 자체를 그냥 우리는 이 y에 대한 미분 기호로서 우리가 써준다라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뭐다? dy dx라는 미분 기호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2x 플러스 델타 x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당당하게 이제는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는 2x가 된다 라는 건데, 정의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항상 그 간격을 좁혀주는 델타가 존재하느냐. 얘 같은 경우는 델타를 하면 이런 걸로 잡아주면 됩니다. 2분의 엡실론 같은 걸로. 2분의 엡실론은 분명히 양수죠. 그쵸? 얘는 엡실론이 양수고 나누기 2를 하면 어쨌든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델타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such that 어떤 거냐면은 0. 지금 델타 x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는 빼기 0. 얘가 이제 델타는 이제 2분의 엡실론이었죠. 얘이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델타 x, y 역할하는 델타 x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0. 얘와의 차이인 거죠. 0. 얘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것이 존재하면 되는 건데 좀 딱 되죠? 여기다가 써주면은 0 델타 x 2분의 엡실론 이면 오른쪽이 델타 x 엡실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 여기 0 뭐 2분의 엡실론 해서 얘는 이 사이에 뭐 놓인다. 얘를 제외하고 얘이면은 얘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엡실론 여기 엡실론 해가지고 이 사이에 포함이 되느냐. 당연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된다. 이제 되게 형식적인 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미분만큼이나 그 역사는 아주 오랜 역사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안티폰이라든지 에우독소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실진법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실진법. 도형의 면적이 됐든 둘레의 길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렵더라.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합으로서 면적이든 뭐든지 이제 구하겠다라는 이런 방식인 건데, 적분 어떻게 보면은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아주 옛날에 이제 구분고적법이라는 이런 개념을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영역을 구분을 해서,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구분을 하고 쌓아서 구할 구자예요. 쌓아서 구하는 방법. 뭐 코시, 수학자 코시, 리만, 뭐 다르부, 이런 이제 수학자들이 정립했었던 그 개념을 약간 이제 교육학적으로 살짝 좀 가공한 그러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의 정의를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 뭐 이러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 X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있죠? 이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구분구조법 같은 경우는 얘를 밑에를 쪼갭니다.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은요, 여기를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 치면은 얘를 N등분을 해요. 이제 요 쪼개진 요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N개의 직사각형 있죠? 요 직사각형들 요 사이에도 꽉 들어찰 겁니다. 그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다 더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가 뭔지를 보면은 A부터 B까지거든요. 여기부터 1부터 10까지다 라고 하면은 10에서 1을 빼면 총 길이 9가 나오죠. 자, 뭐 2부터 5까지다 라고 하면은 2에서 5 사이면은 이 길이는 3, 5에서 1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B에서 A를 빼면 이 총 길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N등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짧은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나온다? 이게 바로 밑변이고요. 이제 높이를, 요 직사각형의 높이를 구할 건데,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점 있죠? 요 X좌표. 요 X좌표를 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요 높이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뭘까요? 여기가 지금 A입니다. 여기가 A니까, A에서부터 요 N분의 B-A를 한번 가준 좌표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함수 F에다가 뭘 넣는 거냐면 이 A에다가 플러스 N분의 B-A를 해주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높이 곱하기 밑변을 해주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도 구해보면은요, A에서 한 번, 두 번을 가주면 되거든요. 여기가 그쵸? 두 번 간 곳에 X좌표를 Y에다 넣어주면은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F에 A 플러스 N분의 B-A를 두 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변 길이는 똑같이 N분의 B-A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F에 A에다가 요 N분의 B-A를 세 번 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의미의 K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똑같이 해주는 거니까 시그마. 시그마라는 것은 더한다라는 기호예요. 더한다. 썸이라는 게 이제 더한다죠. 근데 요 S가 이제 그리스 문자라면은 이제 시그마라고 되거든요. 이제 K는 지금 미지수니까 K를 1부터 N까지 다 대입한 상태로 더할 거다 라고 해서 F에 요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 쭉 해서 N까지 넣은 거를 요 형태에 대해서 싹 다 더한다 라는 그 기호인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건데,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다 더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곡선의 아래 영역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조금씩의 이런 오차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계단 형태로 이 오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차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직사각형을요, 쪼갠 거를 더 잘게 쪼개주면 돼요. 더 잘게 쪼개주면 그만큼 오차는 계단 형태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 N등분 한다 그랬잖아요. 요 N을 늘리는 거죠. 많이 쪼개주면 그러면 점점 더 이 곡선 아래의 면적과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쪼개줄 거냐면은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뭐가 되겠다? 이 극한값은 요 영역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인테그랄 기호로 A부터
b까지 fx의 dx다라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정의입니다. 적분의 정의인 거예요. 여기서 요 앞에 인테그랄 있죠? 요 인테그랄 기호 요거 라이프니츠께서 고안하신 거예요. 썸에서 s를 길게 위아래로 늘린 기호예요. 요게 인테그랄이 실제로. 근데 사실 요렇게 풀 버전으로 쓴 사람은 콧이에요.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소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무한소 요 dx라는 건 뭐겠습니까? 요 한 칸의 요 길이가 이제 무한소로 가는 거고, 그 무한소에 대해서 이제 요 fx라는 것은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높이랑 밑변의 길이를 서로 곱해서 직사각형을 이제 a부터 b까지로 싹 다 더했다. 뭐 그런 의미인 것인데, 미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요 기호를 무한소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요 dx라는 걸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요거를 의미하는 그 적분 기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극한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정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우고 마찬가지로 예제 하나를 좀 해볼게요. 요거 x라고 하지 말고요. 얘를 다른 기호로 제가 할게요. x축 말고 얘를 t축이라고 하겠습니다. t축과 여기 y축. 그래서 요것은요, 요 직선은 y는 2t. 그럼 얘는 뭐 ft.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x를 다만 t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y는 2t로. 2t. t가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해서 0부터 x까지. 요 면적을 실제로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t의 t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가 지금 2t예요. 2t의 d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분 기호일 뿐이고, 우리가 이거를 정의할 때는 리미트 시그마. 그래서 리미트 a 0부터 x까지예요. 그래서 x 빼기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n을 한 다음에 k까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x 마이너스 0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요 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f가 지금 이었어요. 2t.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0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0은 여기 의미가 없죠. 그래서 n분의 xk거든요. n분의 xk. 그렇죠? 요것이 f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돼요. 2 앞에다 써주고 얘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얘도 곱하기 그대로 n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n제곱분의 2kx제곱이네요. 2x제곱 k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시그마 얘 기호는 1부터 n까지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1부터 넣으면은 어디까지 더하냐면 n까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요거를 앞에다 그냥 요거를 그냥 별개로 바깥으로 빼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뭐냐, 얘를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n까지 더하는 것을 제가 임의로 s라고 해볼게요. 이 순서를 완전 뒤집어서 n 플러스 쭉 해서 3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해도 똑같이 s일 거예요. 요거를 순서를 바꾼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s겠죠?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더해봐요. 얘는 n 플러스 1, 그 다음 것도 n 플러스 1, 이렇게 쭉 다 더해서 마지막까지도 n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2s일 거야. 됐나요? 요 앞에 n 플러스 1이 총 몇 개 있죠? 총 n개가 있습니다. n개. 그렇죠?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게 n 플러스 1이 총 n개 있는 거. 얘가 바로 2s예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것은 사실 s거든요. 그러므로 s는 2를 밑으로 내려주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는 이 됩니다. 약분해야 될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죠? 여기 2
2 약분시키고요. 여기서 n 하나 약분시킵시다. 그러면은 n과 x제곱과 n 플러스 1이 남을 거예요. 밑에 n 있고요. x제곱을 분배를 해주면 첫 번째 거 x제곱에 n 플러스 두 번째 거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를요 이렇게 찢어주면은 앞에는 x제곱 플러스 뒤에는 n분의 x제곱이 돼요. 이 앞에 거는 어차피 n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x제곱이 나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가 n이 무한으로 가면 아무리 x에다가 우리가 뭔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뭐 얘가 100을 넣고 뭐 1000을 넣고 뭐 만을 넣고 10만을 넣고 1억을 넣든 어쨌든 얘가 지금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한없이 작아져서 0이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은 0이 돼 버리면서 이 식의 값은 x제곱이 돼 버려요. 실제로 이거 x제곱이 나온지 한번 여기 봅시다.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얘가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x고요. 이 밑변의 길이는 x고 이 높이는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x니까 x 곱하기 2x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그게 이제 삼각형 넓이잖아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없어지면서 x제곱이 되죠. 실제로 x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볼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미분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들었었을 때 y는 x제곱을 미분을 하니까 뭐가 나왔었죠? 이거 미분하니까 2x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비슷하게 2x꼴을 우리가 적분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x제곱이 나왔어요. 그쵸? 이러한 꼴을 우리가 적분을 했더니 x제곱이라는 결과를 지금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제가 아까 왜 ft로 맞췄느냐 이 형태에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t라는 변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ft에 대해서 x까지 적분을 해준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라지 f라고 해줬었을 때 이 라지 f를 미분을 하면은 fx를 얻게 되더라. ft가 2t였어요. 이걸 우리가 적분을 하니까 x제곱을 얻었어요. 그쵸? 요것을 우리가 다시 미분을 하니까 이제는 뭘 얻었어요? 2x라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요 꼴이랑 요 꼴을 우리가 x를 그냥 t로 바꾼 것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다? 적분을 하면 얻는 것으로 우리가 미분을 하면 다시 원래 것을 얻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미분과 적분이 알고 보니까 역연산관계였더라. 라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최초로 이제 발견한 사람은 영국 수학자 제임스 그레고리를 보통 꼽는데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실어 놓은 아이작 베로 그러니까 베로 이분이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일반화시키고 증명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아이작 뉴턴의 스승님이세요. 뉴턴에게 교수직을 물려주신 분이시죠.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뉴턴은 이 정리를 알게 되고 나서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회고한 그 글이 있어요. 원래 미분이라는 건 뭐였다 우리? 미분은 변화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순간 변화율. 적분은 뭐다? 얘는 면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뭔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두 개의 주제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둘을 통틀어서 학문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게 바로 미적분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적분하고 두 개를 같이 통틀어서 부르는 이유가 이 정리 발견 이후에 사실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요 이제 정리가 이제 수학계에 쭉 퍼진 18세기쯤부터는 이 적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으로 거의 여겨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이 역연산이라는 거, 이 적분이라는 게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정의해 볼 수 없는 기존 방식으로는 그러한 이제 함수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디리클레 함수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한번 함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함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함수의 역사를 제가 쭉 훑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x가 유리수이면 1이고 x가 무리수이면 0인 거예요. 근데 이거 함수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fx는 여기다가 그림상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만, 뭐 1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이 유리수라는 것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특정해서 이 점을 찍을 수가 있을까? 이 선상에는 0부터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흩어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렇죠? 유리수라는 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얘는 연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란 완비성, 조밀성은 가져요. 유리수는 언제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리수를 찝으면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유리수를 잡아야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수가 갖는 이 완비성, 연속성은 갖지 않는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이 유리수를 우리가 어떤 구간 같은 걸로 표시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얘는 뿔뿔이 하나하나의 점이 다 별개로 흩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얘는 직사각형의 면적합으로 구했단 말이죠. 직사각형 면적합.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직사각형을 과연 그럼 그릴 수 있냐는 거죠. 이 함수에 대해서 못 그립니다. 예, 여기서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무한히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텐데, 그쵸?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네모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의 적분 정의로는 이것은 정의가 불가능해요. 고전적 적분의 한계. 그래서 기존 적분의 정의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문제, 즉 주어진 도함수를 갖는 원시함수 찾기가 많은 경우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다. 지금 이것처럼, 이런 사례처럼. 따라서 가능한 한 넓은 영역에서 넓은 범위로서 적분을 미분의 역연산으로 만드는 적분의 새로운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앙리 르베그라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분이신데, 이분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 1902년에 이게 발행된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비로소 현대적인 적분의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간 이렇게 되는 이 함수의 면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어요. 이 함수의 면적을. 만약에 말이죠, if 이 유리수 점의 개수와 무리수 점의 개수가 1대 1의 비중이 있다고 해볼게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유리수가 절반, 무리수가 절반만큼 요 0부터 1까지에 들어차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요, 요것의 적분 결과를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타당할까요? 뭐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유리수일 때 1, 무리수일 때 0이에요. 그리고 그 유리수랑 무리수의 비율이 정확하게 1대 1로 반반씩 들어가 있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그럴싸하지 않겠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정의한다 치면, 마찬가지로 유리수 대 무리수의 비율이 만약에 뭐 1대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치면,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유리수가 전체 중에 4분의 1만큼의 비중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1로 체크해주고 나머지들은 0으로 체크해서 4분의 1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 fx 값이 얘가 1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요 x, 요 x는 실제로 요 구간 안에서 얼마만큼의, 얘네들을 다 모으면 얼마만큼의 길이가 되는가. 1대 1이었으면은 그 길이가 정확하게 2분의 1만큼 될 테니까 그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로 정의가 되는 거고, 1대 4이면은 4분의 1만큼이 유리수 길이고 4분의 3만큼은 무리수 길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는요, x들을 쪼개서 y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는 방향이었다 치면, 새로운 적분의 정의는요, 사실상 y 값에 대해서 그 y 값을 만드는 x는 얼마나 있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역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적분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영역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를 쪼갰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아까 이제 구분구조법 방식으로 하면은 이 사각형들의 면적합을 구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사실 요거를 사각형을요, 이 밑에로 이렇게 잡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 사각형의 이 높이를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위로 잡아가지고 이 오차가, 양의 오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쪼개주는 거를 늘림으로써 점차 오차를 줄여서 우리가 요걸로써 이제 그 면적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방식, 이게 이제 기존 적분의 흐름이었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적분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X쪽에서 요걸 쪼개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Y쪽을 쪼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뭐 Y1, 뭐 이게 Y2 구간을 Y3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은 Y1은 요만큼이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요 밑을 잡거든요. 인피멈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로 요렇게, 그리고 Y2에 대해서는 여기잖아요. 요 가장 밑에를 잡아줘서 요만큼, 요렇게. 그 다음에는 Y3 얘는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었을 때 요만큼에 대해서로 요 밑에를, 요런 식으로 이제 가져서 마찬가지로 쭉 갑니다. 써드리자면은 K라고 할까요?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인피멈이라는 것은 하한, 얘 같은 경우는 최소값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가장 밑에 값에 대해서 Y, K에 대응하는, 근데 요 Y1에 대해서는 요 밑에 구간을 요거 이제 X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Y2에 대해서는 요 밑에 대해서 요만큼이 이제 X2, 그 다음 이제 X3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 X들의 길이, 요것들의 이제 길이, 이렇게 해주면은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Y쪽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요 밑에 요 사각형들, 이것에 대해서 딱딱 다 더하는 거죠. 시그마를 해주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잘게 쪼개가지고 점점 그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한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위쪽에 빈 영역이 생겨버리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더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더 잘게 쪼개면, 그러면 그만큼 더 오차는 당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요만큼 더 줄어들고, 여기도 요만큼 더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얘는 거꾸로죠. 얘가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한으로 올려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됩니다. 어쨌든 간 아래 면적을 구하는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식을 썼을 텐데, 여기다가 CK가 여기서는 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CK인 거예요. 여기서 적절한 요 값들을 말하죠. 그래서 XK에 대한 뮤를 칙도라 그래요. 여기서 르베그 칙도를 제가 방금 이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면적으로도 되고 뭐 다 얼마든지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칙도라는 얘기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나왔죠. 르베그 칙도는 뭐다? 집합을 넣은 덮개들의 크기의 최소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의 길이를 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0부터 1까지 이러한 선분이 있어요. 이 선분을 덮는 그러한 덮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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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세 개의 덮개는 0부터 1까지라는 선분을 완벽하게 지금 덮었죠. 쭉 나열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하게도 요 0부터 1까지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쵸? 이 르베그 칙도라는 건 뭐다? 이 집합을 덮는 덮개 크기의 사실 하한인데, 최소 가장 작게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0부터 1까지 있었을 때 정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덮개는 0부터 1까지를 지금 정확하게 덮었죠. 그쵸? 그리고 이것보다 이 둘의 보다 더 작아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덮개들 크기의 최소합, 그게 바로 이 0부터 1까지의 여기서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뭐 0부터 1까지 길이면 그 길이지 뭐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이제 보다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이걸로부터. 일단 요건 좀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예를 들어서 유리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리수 집합의 길이를. 그러니까 유리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리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갖지 않아요. 즉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 뭐 유리수 있고, 여기에도 유리수 있고, 뭐 여기에도 뭐 유리수 있고, 뭐 여기도 유리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유리수들이 쭉 이제 흩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유리수 하나하나의 점들을 다 덮어줄 거예요. 덮개로. 뭐 이런 식으로 덮개들이 있다 쳐보죠. 그리고 이 덮개의 길이를요,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0보다 큰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첫 번째 길이는 제가 4분의 엡실론이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어쨌든 간
점은 충분히 덮을 만한 그 길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 양수 엡실론을 뭐라고 잡든 간에. 두 번째 것에 덮는 요 길이는요, 요것의 절반 길이인 8분의 엡실론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16분의 엡실론으로 해주고, 그 다음 거는 32분의 엡실론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절반의 길이로 계속 다 덮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덮개들의 길이를 다 더해봅시다. 더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4분의 엡실론을 한번 묶어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거는 2분의 1을 해주면 될 거예요. 세 번째 거는 4분의 1에다가 이제 4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은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오른쪽에다 간단하게 유도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이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S는, 얘는 첫 번째 1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한 칸 밀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1에 놓고 이 둘을 빼봅시다. 빼보면은 얘는 1S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2분의 1S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싹 다 이 이후로 지워질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1만 남을 거예요. 따라서 S는 2다. 이렇게 되는데, 기하적으로 생각해도 재밌어요. 두 개의 정사각형을 생각해봐요. 1, 1, 얘도 1이에요. 얘는 실제로 1 곱하기 1은 이 면적은 1이죠.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서 절반을 쪼개서 요만큼이 바로 2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은 요 남은 것에 또 절반을 쪼개서 요거예요. 8분의 1은 또 쪼개요. 그래서 요만큼이 8분의 1, 또 쪼개서 16분의 1, 또 쪼개서 32분의 1, 또 쪼개서 6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다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뭐예요? 1, 여기 지금 2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2다. 아무튼간 이 오른쪽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엡실론 곱하기 2가 되면서 2분의 엡실론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의해서 그 엡실론보다 작은 것은 결국에 뭐가 돼요? 결국에 0이 돼버립니다. 이게 음수일 리는 없잖아요. 사실 요거를 4분의 엡실론이 아니라 첫 번째 거를 16분의 엡실론, 100분의 엡실론 그런 거로 자꾸 나누기 2로 쳐도 어차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리수 길이, 즉 유리수의 유리집합의 르베그 측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이 디리클레 함수의 르베그 적분 값은 뭐가 될까요? 0에서 1까지 한다시면 어쨌든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1이라는 값을 갖게 하는 그러한 x들을 길이라는 걸 측정을 해보면 르베그 측도상 얘는 길이가 0에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1의 값을 갖는 건 사실상 길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뭔가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싶으시겠지만, 원래는 기존의 적분상으로는 얘는 아예 정의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정의가 불가한 거였다고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정의를 합리적으로, 어쨌든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했었던 거, 그 두 개의 제가 그 기존 적분과 르베그 적분의 형태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딱 보셔도 원래 기존 적분이 가능하던 것들도 당연히 르베그 적분으로도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연속적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밑에 구간 잡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르베그 적분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의가 되던 함수들도 모두 다 적분 가능하면서 기존의 적분의 정의로는 정의가 불가능하던 그러한 이제 함수들까지도 정의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더 일반화된 그러한 적분의 개념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르베그 적분은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적분 정의로서는 정의가 불가능하던 함수들에 대해서까지도 적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도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되게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특히 대표적으로 일변수와 다변수의 경우, 그러니까 기존 적분 같은 경우는 이 X쪽을, 즉 정의역 쪽을 쪼개다 보니까 사실 변수가 뭐 두 개만 돼도 적분이라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해서 3차원 공간이에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공면이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 공면의 아래
영역에 대한 부피를 구하고 싶다. 2차원에서는 우리가 면적이라고 치면 3차원에서는 이제 부피가 되는 것이죠. 입체도형의 부피. 요 곡면을 그대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정사형으로 꽂아 보았었을 때 이렇게 딱 생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체 여기서부터 이제 사각기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로. 마치 그 평면에서는 우리가 직사각형 만들듯이. 그래서 사각기둥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쪼갤 거냐는 거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 XY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쪼갠다 치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 X축에서 이렇게 쪼개듯이 요거를 이제 평면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쪼갠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쪼개면은요, 뭐가 문제냐면, 딱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밑에가 이제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얘가 딱딱 예쁘게 안 들어가요, 얘가 지금. 그쵸?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격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사각기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가. 이게 이렇게 잘려버리는데. 정의가 상당히 매우 어려워진다. 껄끄러워진다. 기존의 적분으로는 이런 이제 뭔가 부피 같은 걸 구하는 게 아예 정의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르베그 적분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뭐 여기가 뭐 YK 그러면 이 구간에 걸리는 이 곡면에서의 뭐 영역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혔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곡면에서의 영역, 그럼 요것들을 이제 내려주면 이 밑에 적절하게 이렇게 세 개의 뭔가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요게 이제 YK에다 XK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칙도 구해주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 르베그 적분으로 했었을 때 대략적인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쨌든 공역 쪽에서 쪼개주고 거기서 보통 이제 아래 얘 같은 거도 이제 보통 인피멈을 잡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으로 이제 그 합의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하니까 다변수의 경우를 크게 구별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함이 있더라. 물론 뭐 르베그 적분이라고 해서 또 완전 무결하냐 이게 뭐 퍼펙트하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합표현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뭐 절대 수렴하지 않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르베그 적분으로도 정의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르베그 적분만 해도 이게 1902년도에 발표가 된 개념이거든요. 벌써 100년 넘게 지났죠, 그렇죠? 시기상을 봤을 때 오히려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나오면서 18세기 때에는 이제 역연산으로서 뭔가 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이제 라이프니츠, 뉴턴을 비롯한 여러 수학자들이 무한소로서 설명을 하다가 19세기가 되면서 19세기에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서 이제 극한이 정의가 되면서 이제 극한으로서 적분도 정의가 되게 되었는데 다양한 뭐 리만 적분이라든지 다르브 적분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표준화된 또 적분 개념들이 나왔는데 20세기에는 또 이제 르베그 적분이 또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학 개념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고정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한다. 20세기는 이랬는데 21세기의 적분은 또 어떤 개념일까? 그렇죠? 늘 말씀드리죠. 어떤 교과서에 있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 대해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고 수학은 늘 변해요. 수학은 늘 다이나믹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러한 그 개념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지우고 마무리를 해볼까요?